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진행할 PM사 리친홀딩스의 박병일 부사장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시고 더구나 연일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는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으로 심란한 가운데에도 오늘 이렇게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신 상가 조합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현재까지 조합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도면과 조합의 2019년 12월 7일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의 임시총회 내용을 2020년 1월 22일 강동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 고시를 득하였기에 설계 도면과 관리처분에 명시된 내용대로 상가 조합원님들이 신축 상가의 동호수 및 면적을 지정하는 데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상가 조합원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상가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 내에서 신축되어지는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하나인 신축 상가입니다. 다만 정비사업의 법적 시행자인 조합과 상가재건축위원회와는 조합총회와 합의 공증서에 읽어 상가는 조합, 즉 아파트 사업과는 별개로 정산하는 독립정산제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재건축위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련의 행정 업무들은 조합총회와 상가 독립정산제 합의 공증서에 근거하여 조합의 이임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둔촌아파트 상가 재건축 상가조합원의 신축상가 면적구획 방법 및 정산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순서로는 이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그리고 신축상가에 대한 건축 설계 개요 설명, 5호선 상가 중심으로 MD 계획안, 그리고 오늘의 주 설명의 내용인 신축상가 면적구획 방법 및 정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회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일괄적으로 질문을 받지 않고요. 설명회가 다 끝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무설계 고영민 실무총괄 담당자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저희 지난번 총회 때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인허가 과정을 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설명드릴 자료의 기준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경매한 변경 사업시의 인가 경매한 변경 2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특히 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공원 관련된 구역계의 공원이 이제 확정되면서 그것도 이제 추가를 해서 저희가 전면 변경을 완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차가 완료가 되면 그 면적은 오늘 설명드리는 그 면적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약간 다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적은 거의 동일하고요. 지하 부분에서 이제 면적의 일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점포 구획에 있어서 저희가 기준을 일단 마련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분할이 되거나 또 통합이 되거나 일부 이제 조정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후에 동호수 추첨하실 때 그때 이제 좀 정확한 걸 기준으로 이제 할 거고요. 오늘 설명드릴 자료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자료에 보면 CG하고 이제 동영상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그동안 단계별로 조합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했던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또 앞으로 하기 위한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조합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한 그동안의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공간이 구성이 되는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도면하고 일부 뭐 디테일한 부분에 좀 안 맞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호선 상가랑 9호선 상가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적은 개요니까 이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좀 많이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층 지하 3층부터 4층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3층인데요. 여기 이제 지하 3층까지 차가 이렇게 내려와서 전체를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위에 보면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 3층부터 루프층, 지붕층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반으로 나눠서 이쪽은 3층, 밑에는 이제 4층으로 이제 건축물이 서는데 그 옥상층까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아래쪽에도 이쪽은 지하 3층부터 4층까지 밑에는 4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층 점포가 구획된 그쪽까지 올라가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4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수 있게 거의 최상층까지 그냥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밑에 지하 3층부터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는 다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는 이제 왼쪽에 에스컬레이터 한 대, 또 오른쪽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붕층까지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길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반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좀 균등하게 수직 동선을 계획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은 뭐 다 비슷한 동일한 부분인데 가장 큰 특징이 이쪽에 보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왼쪽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이제 지하철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하철 역사가 있고요. 여기서 와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생기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상가하고 연결이 되는 연결 부분입니다. 여기 대지경지 기준으로 이 라인 기준으로 우리 상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이 돼서 여기는 한 1m 정도 대략 1m 정도 이제 단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짧은 걸로 타고 올라가면 우리 지하 상가 지하 2층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왼쪽과 오른쪽에 일부 주차장이 있고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점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제 좀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 지하철역에서 우리 상가를 딱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진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바깥에 아까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었는데 오른쪽 부분 끝에서 이제 우리 지하철 역사와 그다음에 상가 부분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일단 동영상으로 저희가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기존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고자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지하철 역사 레벨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이제 표를 사고 이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곳이고요. 오른쪽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우리 상가를 이제 들어가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가 지하 2층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래서 오른쪽에 지하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별도로 있고 여기 가운데 썬큰이 형성된 그쪽 부위를 통해서 지상 1층까지 올라가는데요. 실제로는 한번 올라갔다가 지하 1층에서 또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에 올라가는 걸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여기 상가 1층 부분에서 아파트 1층으로 올라가는 부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 1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은 일부 주차 공간을 제외한 전체가 다 점포로 구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영상에서 우리 상가를 들어가서 오른쪽에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지하 1층으로 올라간다고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여기를 통해서 1층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나중에 현재 이제 보행로 출입구가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쪽으로 추후에 이제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도 이제 보행로를 통해서 레벨을 만들어 놨고 이제 통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파트 쪽하고의 연결이 지하 1층에서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서는 지하철 연결, 지하 1층에서는 아파트 연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1층 부분입니다. 1층은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역이 이쪽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이렇게 생기고요. 가운데 부분이 주 보행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이제 버스 베이가 있기 때문에 버스를 내린 다음에 우리 상가로 들어와서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이제 앞쪽에 약 길이가 한 180m 정도 됩니다. 앞쪽 상가가 전체로. 중간에 끊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뒤쪽도 같은 크기의 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1층에서 점포를 다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부 썬큰을 통해서 지하부터 옥상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수직동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은 이제 여기 1번, 여기서 여기 둔촌 사거리입니다. 여기서 사거리에서 이제 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서 여기 가운데 부분에서 정면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서 이제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편에서 우리 상가 쪽을 본 모습인데요. 여기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상가하고 이제 아파트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지하 1층에서 아파트하고 연결된다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여기 나왔을 때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한 모습이고요. 이제 5번은 아파트 쪽, 여기서 우리 상가를 바라봤을 때 모습. 여기 아파트 쪽에서 상가를 바라봤을 때는 2층이 조금 위에 있고 1층은 좀 아래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 다 뚫려져 있고 유리로 덮었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 상가 자체도 이렇게 어둡거나 그렇지 않고 빛이 들어오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풍성로 쪽에서 우리 상가를 바라본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풍성로변이고요. 그 다음에 2층은 저희가 이렇게 1층은 전체가 스트리트몰이었다고 하면 2층은 여기 연결 통로를 통해서 복도를 통해서 이쪽 앞쪽과 뒤쪽에 점포가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층 하나 빼고는요. 2층에서 여기 아파트 쪽에서 2층으로 바로 연결하는 계단하고 에스컬레이터가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오려면은 1층으로 내려가서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아파트 주민들이 2층 여기 계단하고 에스컬레이터 통해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이 편리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이 좀 저희가 개선이 된 거고요. 반영이 된 거고요. 3층은 2층하고 평면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부분, 이쪽 썬큰 부분에 이런 모습이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층은 말씀드린 대로 이쪽 부분은 이제 공원입니다. 옥상 공원이 형성이 되는 거고, 앞쪽에 이렇게 요 하늘색 점포가 이렇게 생기고요. 그다음에 가운데도 이렇게 데크처럼 형성을 해가지고 5개 그런 카페 같은 것들을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뒤에서 보는 이렇게 놀이터도 좀 있고 공원으로 전체가 다 형성이 될 예정이고요. 이 모서리 부분에서 본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중간에 그런 공원 데크, 카페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모습을 동영상으로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겠지만 그래도 참고로 한번 전체 상가 모습을 현재 이쪽 풍성로변 모서리부터 정면, 우리가 정면입니다. 양재대로 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한 바퀴 뒤로 돌아서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여기가 4층까지인데 위에 이제 일부 이제 뭐 어떤 설비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들어가는 부분까지 이제 인면으로 올려가지고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5층 정도의 높이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이쪽이 옥상공원 놀이터가 되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붕층, 옥상층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쪽에서 바라본 상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고급화해가지고 이 현재 영상에 나와 있는 재료는 재료감이 아직은 좀 표현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도 고급 재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상가의 어떤 값어치를 올리려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성록 쪽에서 이제 바라본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성로 요 변에서 이제 안쪽으로 여기가 이제 스트리트몰 형태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제 가운데 부분까지 가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이런 스트리트몰 형태의 뭐 휴게 공간도 있고 그렇게 형성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가 이제 가운데 부분입니다. 여기 전체 지하부터 지상까지 뚫린 그 성큰 부분이고요. 뒤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오픈된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옥상 공원 부분이고 이제 앞쪽에 가운데 있는 데크 쉼터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면에서 이제 가운데로 아파트 쪽으로 진입할 때 그런 모습입니다. 가운데 상가 중앙부에서 아파트로 진입하는 그 동선을 한번 찍어본 모습인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파트로 진입할 때 이용하는 길로 저희가 생각이 돼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저희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상가 내부에서도 그렇고 아파트 연결 부분에서도 이제 편리하게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파트 쪽에 와서 최종적으로 상가를 본 뒤쪽의 모습입니다. 네, 이런 모습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5호선 상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9호선 상가는 조금 더 빠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5호선 상가는 이제 명일로 이쪽 끝에 부분에서 동북 중고등학교 쪽에서 이제 바라본 코너부의 모습이고요. 설명은 여기도 지하 3층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3층은 한 절반 정도 주차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 2층은 전체가 주차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은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 가지 빼먹었네요. 지하 3층에서 9호선 상가는 지하 3층에서 여기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여기도 둔천 오른역, 9호선 둔천 오른역을 통해서 이제 9호선 상가를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올라와서 접근을 해서 여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제 지하 2층까지 와서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 1층에 와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점포, 상가 1층 점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도를 통해서 쭉 와가지고 이쪽이 아파트 연결 통로입니다. 그래서 9호선 상가는 지하 3층에서 지하철 연결, 그 다음에 점포는 지하 1층에서 아파트 쪽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 2층에서는 주차장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터하고 계단을 통해서 이제 지상까지 이렇게 여기가 지금 지하에서 연결되는 통로 부분이고요. 지하 1층. 그래서 여기 지상 1층까지 연결이 돼서 지상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지하부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옥상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갈 수 있고, 이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3층부터 엘리베이터는 3층까지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코너부, 여기서 이제 지하철역에서 나와서도 이 코너부를 통해서 이제 이쪽 점포하고 이쪽 뒤에 점포 이렇게 양분되어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스트리트몰 형식으로 해서 각각의 점포를 다 접근할 수 있게 5호선 상가랑 같은 개념으로 일단 규모만 작지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서 본 그런 모습이고요. 이 부분은 이쪽 명일로에서 조금 더 진입해서 이제 주차장 들어가는 그쪽 부분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쪽 왼쪽 편에 여기가 썬큰 계단이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그 연결 부분 썬큰 계단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될 것 같고요. 가운데에서 본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붕에 이제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길 끝에서 진입할 때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은 마찬가지로 앞쪽과 뒤쪽을 연결하는 복도를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3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옥상층까지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 부분은 여기 뭐 관련된 설비들이 이렇게 쭉 들어찰 것 같고, 요 앞쪽에는 이제 좀 공원처럼 형성을 해가지고 명일로를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형성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제 옥상까지 편리하게 올라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호선하고 9호선에 대한 설명을 일단 드렸고요. 지난번에도 많이 보셔가지고 이제는 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귀한 시간 내셨으니까 그래도 5호선 상가하고 9호선 상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만. 원래 저희가 질문은 다른 질문 아닙니다. 설계에 관련된 지금 사무에서 저희 이제 상가하고 계약되어 있는 업체는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조합 전체 조합 사업의 설계, 아파트, 부대복지시설, 뭐 상가 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가 조합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 상가에서 특성화 관련으로 별도 이제 계약을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제가 수시로 조합의 최종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PM사인 리치홀딩스와 상가위원회 그리고 중앙 그리고 상무위원회 같이 해서 설계 계속 완성해 갔습니다. 오늘 보신 설계가 현재까지는 사업시에 인가받은 도면의 경미한 변경까지 진행되고 있는 설계고요. 설계는 준공할 때까지 꾸준히 이렇게 경미하게 됐던 총회를 통하던 중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방금 보신 것 중에서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두 가지 설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한번 받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먼저 안녕하세요. 바른대거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호수만 때리면 돼. 예. 110호의 조합원 강병원입니다. 제가 그 상가 도면 잠깐 봤는데요. 이제 5호선 1층 상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신청한 조합원이 101명입니다. 저희가. 근데 5호선 상가 여기 분할돼 있는 게 이제 저희가 받았었을 때 보니까 233개 평균 6.3평으로 분할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상가 조합원이 이제 국민은행이 이제 대형 평수기 때문에 국민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의 평균 평수가 7평이 좀 넘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할된 거는 평균으로 한 6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상가 조합원의 평균 평수보다 이렇게 더 작게 분할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정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현금 청산으로 덜 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설계가 이렇게 잘게 쪼개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인허가나 설계 전체적인 설계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항에 우리가 오늘 구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네네. 저는 뭐 전체적으로 성함하고 그래도 여러분이 계시니까. 일반 상가 상호 박진입니다. 네네. 제가 이제 설계 쪽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 1층에 공개 공지 면적하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는 공개 공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공개 공지를 네.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와 닿는 브릿지, 그 썬큰 부분은 어느 네. 정도 됩니까? 우리 아파트 사업은, 일선 사업은 상가 대지가 확정이 돼서 획지 분할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공동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네. 대지 안에 아파트를 짓든지 상가를 짓든지 네. 그거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썬큰 자체가 브릿지 밑에 있는 썬큰 네. 자체가 아파트 공간일 수도 있고 상가 네. 공간일 수도 있고 이게 네. 유동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옥탑의 옥상층에 올라가 있는 그 녹지는 그 규정대로 그 녹지를 다 그쪽에 배치하는 거예요. 규정대로요? 저변에 양재대로 쪽 배치하시고 네. 남는 걸 또 위쪽에 배치하시는 거예요. 옥상층에. 옥상층의 조경은 네. 그냥 건축물 네.
보통 이제 옥상공원을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조성을 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야 되는 조경 면적을 기준을 맞추는 것들은 네. 그 아파트하고 상가, 부대 복리 시설을 다 합쳐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상가만 따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조합원님 말씀처럼 이제 상가에 땅이 구획이 돼 있고 거기에 건폐율, 뭐 조경 면적 관련된 법적인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요거는 땅이 있고 거기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짓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따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 경계 대지와의 그 녹지 구성이라든가 네. 그런 조항은 그 배류면에 관련된 것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파트하고 다 공동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 더 있으면 없습니까? 좀 좋은 질문이고요. 아마 우리 의민 실장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적정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우리 사무 의민 실장께 네. 큰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가위원회와 PM사에게 상가 활성화 방안 및 MD 구성 등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주식회사 3S CNF 김광태 본부장님 모시고 특히 5선 상가를 중심으로 상가 MD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명하는 MD 내용이 반드시 우리 상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가를 구성하는데 우리 조합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를 구성하는 MD의 트렌드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기에 상가위원회와 PM사 그리고 관련 전문 업체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항상 흐름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주식회사 3S CNF 김광태 본부장님 우리 상가 조합원님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3S CNF의 MD 본부를 맡고 있는 김광태 전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유사 이래로 가장 대형 프로젝트이고요. 아마도 이만한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프로젝트에 저희가 5년 전부터 유발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상가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조합원님들께 더 좋은 영업 환경과 재산상의 이익을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오면서 저 역시도 많이 공부를 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 섰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체 상가 중에서 5호선 상가가 어떻게 구성이 되면 좋고 또 우리 단지가 갖고 있는 장점과 우리 단지가 갖고 있는 조금의 약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그리고 MD라는 부분은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 움직이는 동물과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MD를 잘 짠다고 해도 그거대로 업체가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사업 구상안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백화점부터 대형 상업시설들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명소화시키기 위한 저희 전략을 10수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의 우리 둔촌 상가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는요 간단합니다. 한 15년 이상 됐고요. 대표님이 국토 해양부의 서기관 출신이시고 저희 회사가 지금 상업시설 분양 그 다음에 제3섹터 정부 합동기관에서의 사업계획 그리고 임대 그리고 저희가 자산관리, 자산운영까지 이렇게 토탈 부동산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가 주로 전체적인 사업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기획이 시작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엑시트 구조가 임대입니다. 거기까지 일렬적으로 저희가 쭉 알고리즘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그리고 재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저희가 함께 했었기 때문에 우리 둔촌주공이 아마 저희 회사의 커리어에서는 정점을 찍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희가 더 전사적으로 열심히 참여를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역량이 있고 이런 정도의 실적이 있다는 말씀은 나중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입지 여건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오히려 아무리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합원님들만큼은 잘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입지 여건 너무 좋습니다. 더블 역세권이고요.
더불어서 그리고 그 12,000세대의 그 배우 세대를 갖고 있고 또 주변에 2만 세대의 추가 배우 세대도 있습니다. 더불어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또 상가들이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일 아쉬운 게 저희는 거듭나서 등급 수준이 거의 백화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환경과 건축 여건과 그리고 MD를 구성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맞은편 쪽에 있는 부분이 그렇게 받쳐주지는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받쳐졌다고 한다면 강동구에서 아니 동쪽권 권역에서 제일 큰 천호상권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호상권은 그 그레이드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쉽게도 이쪽 상권이 특화된 부분이 없고 전문화된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독점적으로 상권을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런 부분이 강점이면서 기회이면서도 약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천호동 상권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크지요. 오래됐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천호동 상권을 광역 중심 상권이라고 말합니다. 광역 중심 상권이라고 하면 배후에 한 30만 세대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앵커들, 대형마트, 극장, 백화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상권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이 재건축이 되기 전에는 지구 단위 상권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구 단위 상권이라고 하면 주변 아파트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조그만 회사들에 근무하시는 오피스, 그 근무하는 오피스 그 종사자들이 와서 식사 정도 하고 물건 정도 사가는 그런 상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지역 중심 상권까지는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인데요. 지역 중심 상권은 광역 상권을 견인해주고 주변에 있는 지구 단위 상권들의 마도부지라고 그러죠. 마도부지로서 그 상권들을 같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핵심 상권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비단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서울 전체에서도 이 상권이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활성화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MD 쪽에서는 이 우리 상가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명소화시키고 랜드마크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간단하게 보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 방향을 먼저 잡았습니다. 어떤 쪽으로 이걸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백화점 같이 집어넣는 게 좋겠느냐? 마트 집어넣는 게 좋겠느냐? 영화관 집어넣는 게 좋겠느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조합원님과 같이 한 공동체로 계시는 12,000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 밀착형 편의시설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26,000평에 해당되는 5호선 상가 하나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밀착형은 기본이요. 거기다가 준주거 상권 그리고 이제 광역 상권까지 손님들을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센터를 만들어 보자. 지금은 사실은 전에만 해도 한 3, 4년 전만 해도 F&B가 굉장히 활성화됐었죠. 근데 이제는 F&B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F&B만 갖고는 밀타임 때, 식사 시간 때 손님이 들락날락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또 이 큰 상가에 몇백 개가 되는 상가 그 호실에 업종을 피해가서 넣어봤자 100개 이상의 F&B가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그 규모의 경제의 장점을 부각시켜서라도 생활 밀착형이 기본이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적인 그리고 그 광역형 쇼핑센터를 만들어보자 하는 쪽으로 저희가 MD를 구성해왔습니다. 특히 주민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더블 역세권이라는 장점, 주변에 열 몇 개가 되는 학교, 그 인원들까지 다 수용을 하고 또 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사자들까지 다 끌고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규모보다는 코어와 그 컨텐츠 면에서 광역 중심 상권으로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겟을 잡은 MD를 보통 저희가 이제 백화점의 이렇게 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가에 누가 오실 거냐, 누가 고객으로 오실 거고, 누가 이 상가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층이냐부터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거주민들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퍼져 있는 학교, 그리고 올림픽공원을 이용하는 고객들, 그리고 더블 역세권을 이용하는 그 지하철 환승객들, 이용객들,
그리고 뭐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뭐 병원들, 대형 병원의 종사자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이분들을 전제로 했을 때 이분들한테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고 어떤 니즈가 있는지 그걸 분석했던 부분입니다. 자, 포지셔닝입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천호동 상권. 천호동 상권이 애초부터 여기에 포지셔닝이 돼 있다면 이거는 규모도 크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면에서도 높습니다. 저희 자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저희 상권이 아마도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높지만 퀄리티 면에서는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상가가 구축되고 업종들이 다 지정되고 존이 구성되고 업체들이 활성화해서 영업이 되는 순간부터 저희는 천호동 상권에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광역 상권으로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상권들의 어떤 업종들이 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테마를 잡았습니다. 우리 둔천 아파트 상가의 핵심 테마는 The Best Place in 강동입니다. 강동에서 가장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각각 따와서 그 워딩을, 그 말씀을 갖고 베스트란 말을 풀어보면 보훈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학원시설도 필요하고, 교육시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브웨이를 이용해야 되고, 공원도 이용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차원적으로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성공 요인이 갖춰져 있는 상권은 단언컨대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MD를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를 층별로 MD를 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그대로 다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제안드린 정도고요. 그 전에 제가 한 4년 동안 계속 고민하면서 했던 나름의 결론이 뭐냐면 저희 5호선 상가에는 앵커 테나트들이 있습니다. 2개의 대형 슈퍼가 SSM이 그 앵커고요. 그 다음에 푸드코트 뭐 꼭 필요해서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치면 앵커입니다. 근데 5개층으로 되어 있는 상가 중에서 앵커가 지하 1층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층에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3층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요? 3층에서 쇼핑을 하려면 목적 구매가 돼야 되고 그럼 대형 상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합원 여러분들 다 합치셔가지고 대형 상가 하나 만들고 30분이 그걸 같이 공동 소유하시면서 만만치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보통 상가가 있고 대형 몰이 있으면 앵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마트, 영화관 이런 것들이 앵커입니다. 그리고 키테난트라는 게 있습니다. 키테난트는 뭐냐면 규모는 앵커만 하진 않습니다. 100평도 될 수 있고 150평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고객 흡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 전략이 독특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가 널리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가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 그런 업종들이 키테난트입니다. 저희 상가 규모에 따르면 앵커가 2~3개 있는 건 기본입니다. 근데 키테난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에는 키즈파크가 앵커 테넌트였어요. 근데 5,000평짜리 키즈파크 만들어 놓고 하루에 몇 명이나 옵니까? 2,000평짜리 키즈파크의 월 매출이 2억, 3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대형으로 가지 말고 요소요소에 규모는 좀 작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다 아는 브랜드, 사람들이 이거 신사동 신사동 가로수길에 갔더니 있었던 브랜드인데 둔촌동에도 들어와 있네. 이럴 만한 브랜드를 뽑아서 요소에 제일 좋은 요소가 아니라 위치가 아니라 이 친구가 들어와서 옆으로 시너지가 나올 만한 그 포지션에 제일 좋은 자리가 아니라 중간 정도 좋은 자리에 층마다 1~2개씩을 배치해 놓으면 그것 때문에 손님들이 3층까지도 가고 지하 2층까지도 내려옵니다. 그런 키테나트 전략이 우리 둔촌 상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 포인트라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테나트들을 집어넣음에 따라서 선순환적인 동선순환이 일어나고요.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키테나트에 있다가 다른 용도를 위해서 다른 테나트로 내려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들은 또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서 경쟁시켜서 좋은 브랜드를 데려오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버티컬 MD, 수직적 MD입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제가 업종들의 이 업종들을 이렇게 깐 이유는 층마다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업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층마다 모여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더 긴 시간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이 배치를 통해서 분수 효과, 아래에서 위로 뿜어주는 효과, 샤워 효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효과, 그리고 순환 동선을 통해서 오랫동안 고객이 머무르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하 1층 SSM 두 군데 들어있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뭐 푸드코트 집어넣고 리테일 집어넣고 이런 것들은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특히 레트로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새 레트로 뉴트로가 아주 히트 상품입니다. 특히 이 지역이 그렇게 젊은 애들만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옛날 그 향수를 즐길 수 있는 어르신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즐기고 부모 손을 잡고 오는 젊은 아이들도 아빠 때는 이랬어 하는 그런 향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존을 특별히 구성을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한다면 아마도 때마다 뉴스에 나오고 때마다 어떤 잡지에 등장하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획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집어넣어봤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잠실 롯데몰에도 있고요. 광교 엘리웨이에 마슬마켓 뭐 이런 것처럼 조금 앤틱스럽지만 들어가 보면 정겹고 다정한 느낌의 상가들, 그런 것들을 한때 배치를 좀 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상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 접목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그 어떤 업체들이 있고 어떤 업체들이 어떻게 영업하고 있고 어떤 업체들을 타겟으로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영업이 될지 다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층입니다. 1층은 어반 라이프 스타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거를 중심으로 배치를 하되 요 내층 매장 쪽은 아주 포즈하고 좋습니다. 스트리트몰 같은 느낌이지만 스트리트몰이 이 대로변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측을 향해서 카페 스트를 조성하면 카페도 커피만 마치는 거 아닙니다. 브런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할 수 있는 카페도 있고요. 펫카페도 되고 카페 종류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런 스트리트를 갖다 집어넣는다면 입주민도 그러시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호지하게 쉬실 수 있고 아마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1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상가였다고 하면 저는 문화복합 카페를 제안했을 텐데 저희는 여건상 이렇게 카페 스트리트로 제안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숙하신 브랜드도 있고 처음 보신 브랜드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런 브랜드들과 다 인적 교류가 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층은 주로 월드 푸드존입니다. 에스닉 푸드라고 해서 여러분이 쉽게 드시는 뭐 일본식 돈가스부터 해서 타이 음식점, 뭐 인도 음식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데 모아놓으면 백화점의 어떤 5층 부분, 백화점의 어떤 재미있는 그런 맛있는 광장 부분의 어떤 개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안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 시설을 일부 집어넣고 더불어서 이제 요 위층 보시면 이쪽 보시면 파인다인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근처에 계신 분들이 12,000세대가 3인 가족으로 치면 36,000명입니다. 그분들이 365일에 생일에 한 번씩만 돌아와도 몇 개 있습니다. 그분들이 맨날 가가지고 파스타 먹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식, 좋은 한식, 경복궁 같은 거, 도쿄 하나 같은 일식, 그리고 툭불 등심 같은 고깃집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놔서 여기에 찾아오면 젊은 애들도 먹고 어른들도 먹고 접대도 가능하고 생일잔치도 가능하고 회갑잔치도 가능한 2층은 거의 말해서 전문 식당가를 만들어 보겠다. 대신 브랜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브랜드들이 부침이 있다 보니까 성공적인 브랜드, 안정적인 브랜드, 트렌드를 유지할 수 있는 리딩 브랜드들도 저희가 준비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파인다이닝 브랜드죠. 그리고 3층입니다. 3층은 뭐 피지 카페가 당연히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클리닉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더불어서 뭐 에듀케이션 존이 있는데 보습학원보다는 보습학원은 또 내측 상가로 돌려버리고 여기는 어학원, 쿠킹 스튜디오 그리고 성인들의 재교육할 수 있는 그런 학원들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스쿨버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직장일을 끝내고 귀가하시는 분들이 들려가지고 집 앞에서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취미학원 중심으로 구석에다 몰아놓는다고 한다면 밤새도록 밤 10시까지도 불이 환하게 켜져가지고 상가가 살아있는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브랜드를 집어넣겠다는 말입니다. 자, 저 사실은 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하 2층하고 지상 4층이 빠져 있습니다. 지하 2층은 지하철 연결 통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재밌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 연결 통로 부분은 사당역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는 이제 리테일도 집어넣고요. 편지샵도 집어넣고 그리고 테이크아웃 중심의 조그만 F&B들 그래서 집어넣으면 지하철 타고 돌아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초부터. 근데 서점 얘기를 좀 PM사에서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그 서점이 들어오면 좋죠. 너무너무 좋죠. 근데 수익성은 제가 생각했던 MD 대비해서 30% 언더로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전체 활성화, 명소화에는 서점만한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형 서점이고 문화복합을 갖추고 있는 교보문고 정도나 아크앤북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관광공뿐 아니라 저 하남에서도 일부러 찾아올 것 같습니다. 왜? 스타필드에도 서점이 있는데 150평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전체 면적을 그렇게 활용하겠다? 뭐 그거는 또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같이 내분율을 창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왜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층은 여기서 가장 잘 될 만한 시설 중에 하나가 예식장입니다. 예식장이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뭐 낙후되고 쇠락하고 또 예식장들이 사실은 그 교통편이 좋지 않고 단일 건물 내에 이렇게 오롯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도면 보셨다시피 100m 넘는 광장이 있고요. 광장 주변으로 홀이 2개 들어가고 사진을 찍어도 이쁘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기도 좋습니다. 예식장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단언컨대 예식장으로 제안했는데 싫다고 해서 예식장도 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뺐습니다. 기분 나빠서. 거기다가는 백화점에 필적하는 그 고급 식당이나 아니면 대형 고급형 뷔페를 집어넣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식사를 안 하시더라도 와가지고 뭐 그 넓은 공간에서 쉬고 아이들 같이 놀게 하는 그런 공간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뭐 그러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아무튼 그래서 지하 2층과 지상 4층은 제 의견하고 좀 달라서 뺐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제가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다 PM사하고 동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급하게 드려서 죄송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제가 명함 나눠드릴 테니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에 브리핑 설명해 주신 주식회사 3SCNF 김강태 본부장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준 대원칙입니다. 조합원 분양 기준 저희가 조합에서 실시하였던 2019년 12월 7일 임시총회 책자 제11호 한 건 관리처분 변경 계획건에 명시된 내용을 대원칙으로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 책자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즉 둔촌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상가 재건축 사업은 확정 지분제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종전 상가 분양 면적 대비 신축 상가 분양 면적 기준으로 PM사인 리친홀딩스와 둔촌아파트 상가 재건축위원회가 계약한 평균 190%의 무상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신축 상가 분양 시 층별 예상 분양 면적으로 무상 지분으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평균 무상 지분 비율이 193%입니다. 지상 1층은 187%입니다. 지상 2층은 188%입니다. 지상 3층은 192%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각 층마다 저희들이 부르지 않고 평균 상가 조합원 무상 지분율은 190%라고 용어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엄밀히 보면 층마다의 차이는 있습니다. 기타 분양 기준으로 상가 계약 면적, 즉 분양 면적은 전용 면적과 층 공용 면적을 합산한 공급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에는 주차장, 기계 전기식 등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에게 분양될 상가의 분양 면적 및 가격은 계약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분양도 동일합니다. 상가 등의 배정 기준입니다. 관리처분 책자에 나와 있는 신축 건물의 평형 및 동호수 배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종전 소유층과 신축 상가의 동일한 층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상 1층 상가 조합원은 신축 상가 지상 1층으로, 지상 2층 조합원은 상가 조합원은 신축 상가 지상 2층으로, 지상 3층 상가 조합원은 지상 3층으로, 지하 1층 상가 조합원은 지하 1층으로 분양받는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조합원님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층별을 얘기했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번, 2번 권리의 수는 평당가, 이미 종전재산 평가를 받았던 평당 총액이 아니고 총액의 본인의 평당 나눈 평당 금액이 제일 높은 사람이 1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289명이 순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다 동의했고 그 원칙으로 상가를 분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천혜상가를 소유한 상가조합원은 기존 천혜상가 위치에 신축되는 분산상가 1회 배정 시 기존 동일한 층과 위치에 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이미 관리처분 책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둔촌아파트 상가조합원의 신축 상가 동호수 면적 지정 등에 대해서 조합관리처분 변경계획 제5조 신축건물의 분양 기준 그리고 제6조 신축건물의 평형 및 동호수 배정 기준 중 상가의 배정 원칙을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백하게 정해진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가 영업을 위한 쾌적한 면적, 동선 및 엔비 등을 고려하여 구획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면적에 대해서 별대 원칙을 적용하고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은 관리처분 책자에 나와 있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여러분 개인들을 289개를 구획하다 보니 과정에서 불가피하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불가피하게 면적의 증감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우리 조합원님도 내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증가될 수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내가 생각하는 상가하고 가지고 있는 면적하고 다르더라도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는 본인이 그것도 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그 설명을 한 자리고요. 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상가위원회하고 저희하고 또 중앙상무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안이 있으면 계속 발전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게 최종 확정되면 여러분들한테 동호수 배정을 하겠다고 알릴 겁니다. 그리고 그때 동호수 배정 기간에 꾸준한 상담을 통해서 그 안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요, 여러분 솔직히 돌아서면 기억은 나지만 어떤 말을 들었는지 또 개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상당히 헷갈릴 겁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꾸준히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라도 언제든지 상가위원회나 피해사를 방문하면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라도 정확한 취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5호선 신축상가 1층 구획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가를 구획하는데 기본과 공통사항을 잠시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상가 구획은 상가 전체에 시공되는 각 가로와 세로 기둥 간격과 내부 동선을 고려하여 구획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기둥입니다. 그리고 기둥과 기둥의 사이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 상가와 이 상가의 동선, 복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런 동선을 기준으로 하여 상가를 구획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공되는 가로의 각 기둥과 기둥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약 8.2m입니다. 세로의 각 기둥과 기둥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12.3m와 8.2m가 대부분입니다. 상가와 상가 사이의 복도폭은 각 상가 벽 중심선에서 2.6m가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상가가 한 폭입니다. 그리고 가로로 있는 폭이 좀 전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기둥이 있으면 다음 기둥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로 기둥, 저희가 말하는 이 가로 기둥의 폭이 8.2m입니다. 그리고 이 폭, 여기에 있는 세로인 폭은 이 일렬 같은 경우는 9.7m입니다. 이 일렬과 3열은 4.1m, 8.2m에 9.7m의 폭을 가지고 있는 기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동선은 기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가 기둥과 동선을 고려하여 기본 유닛을 구성하였으나 상가의 코너 부분, 상가의 내부 시설물, 화장실이나 에스컬레이터, 기타 시설에 의하여 기본 유닛과는 다른 출입문 넓이나 면적 등의 유닛가 구성되는 상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코너 돌아가는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은 이쪽에서도 출입이 가능하고 또 상가를 들어가는 가장 중심은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을 중심으로 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명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시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렬입니다. 일렬은 4.1m가 동일합니다. 4.1m, 8.2m. 8.2m에 저희가 중심을 그었습니다. 요게 한 상가의 기본 구획이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저한테 아니라 설계한테 했죠. 이 4.1m가 한 상가의 기본 구획이 되고요. 폭으로 9.7m입니다. 이 전용으로 하면 전용 면적이 12평입니다. 그리고 분양 면적으로 하면 28.58평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가를 구획하는 기본 공통적인 것은 전 층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이건 1층에 대해 설명할 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잠깐 제가 전용 면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조합에서 현재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택한 설계 도면에 의하면 5호선 상가의 전체 전용률은 약 42% 정도입니다. 그러나 상가위원회와 피엠사는 꾸준히 설계인 주 3호와 지금도 꾸준하게 전용률을 높일 수 있는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전용률이 좋다는 얘기는 반대로 동선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선, 전용률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상가는 지금 현재 일반 아파트 단지 내 상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헬리오시티 상가 한번 가보셨습니까? 규모는 저희보다 작지만 적은 상가는 아닙니다. 에스컬레이터 한 대 없습니다. 화장실도 미비합니다.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들은 바로는 상가 재건축과 조합과의 불협화음으로 상가 재건축, 상가에 대한 설계를 조합해서 약간 내까졌던 결과입니다. 1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상가 조합원 289명 중 약 40%가 5호선 1층에 해당됩니다. 5호선 1층에는 배정받는 조합원의 특이점으로는 국민은행 권리순으로 22위입니다. 총 무상 지분 권리 분양 면적이 585평입니다. 전용 면적으로 하면 247평이 있습니다. 또 전용 6평 이하를 배정받는 조합원도 약 42명 정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가 전용 6평을 언급하는 이유는 전체 상가의 가장 기본적인 한 구역의 전용 면적이 약 12.3평이기 때문에 12.3평의 반절을 차지하지 못한 분이 41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구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 MD에서 좋은 얘기 했습니다. 이게 시행사업이면 상가를 전부 획일적으로 12평을 하든 10평을 하든 분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 MD에서 했던 대로 MD를 구성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으로 약 40%에 해당하는
면적을 우리 조합원한테 선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상과 현실의 약간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획대로 구획을 하게 되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 289개의 유니트가 있어야 됩니다. 289개의 유니트를 형성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둥과 기둥의 거리가 8.2m, 4.1m를 중심인 내벽의 벽을 설치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상가 조합원님들한테 자기 면적에 맞게 구역을 지정하라고 할 겁니다. 좀 전에 우리 그 강정원 조합원님이 말씀하신 약간의 차이가 있죠. 네. 그 얘기가 전혀 처음에 틀렸던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상가를 구상할 때 이거는 일직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가를 구해가면서 정말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상가를 똑같이 이렇게 이등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밖에서도 봐서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게 되면 강제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하는 과정 중에 하나 나왔던 얘기고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구획을 선택을 할 때 1번이 여기서 혹시 1층 조합원이 계십니까? 상가 1층. 네. 자기 순서가 있죠. 나는 3번이 예를 들면은 여기를 갈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한테 7평을 그려놨어요. 그분이 여기 갈까요? 안 갈 가능성도 있고 갈 가능성도 있겠죠. 이럴 때 다음 순위가 선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하고 중앙상무위원회를 통해서 이거를 전부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1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좀 전에 그러면 9.7m에 4.1m면 전용적으로 전용 면적 12평, 두 개를 합치면 24평. 그러나 실질적으로 24평을 전체 가져갈 수 있는 조합원은 손을 꼽을 정도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열은 폭은 같지만 가로 폭은 같지만 기둥을 복도를 내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8.6m입니다. 이 또한 이 면적이 분양 면적으로 25.34평, 전용으로는 10.66평입니다. 현재는. 1층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층입니다. 2층의 특징으로는 2층과 3층에는 1층의 국민은행과 같은 대형 면적을 가진 조합원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국민은행을 얘기했던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 때문에 국민은행을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최종 상가 기본 유니트로는 1열 혹은 상가는 전체 아파트하고 동일하게 기초 기둥을 설치하기 때문에 기둥의 간격은 다 똑같이 올라갑니다. 1층에서 4층까지 지하에서 또 시작하는 기둥이, 그래서 여기도 기본적으로 8m, 8.2m에 물론 여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캐드상에 차이 있고요. 나중에 다 정리가 됩니다. 9.95m, 4.1m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분양 면적은 29평, 29.3평이 되겠습니다. 전용으로는 12.34평이고요. 2열에 있는 이분은 4.1m에 8.2m, 8.2m에 8.2m 하나를 보게 되면 구획되는 게 4.1m에 8.2m, 전용 면적 10.97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런 부분은 기둥을 중심으로 구획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코너에 돌아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부진하듯이 이렇게 돌아서 이런 부분은 매행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출입이 가능하고 돌아오면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나중에 상가 조합원님들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현재는 구획을 해놓은 겁니다. 가장 큰 구획은 이렇게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내가 1번 6평, 전장 6평에 해당하신 분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내가 10.44평에 해당된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 이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제가 PM에 있으면서 근무하면서 가장 아쉬운 소리가 그거였습니다. 쪽상가. 쪽상가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이옵니까? 어떤 의미로 쪽상가,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쪽상가라는 개념이 뭡니까? 쪽상가라는 개념이 제가 표현한 거는 네네. 전면이 좁고 네. 후면이 길이가 길어서 네.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고 임대차를 놓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이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도 이렇게 좀 비율이 맞는 그런 상가여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평형이 유지가 돼야 그게 쪽상가를 면하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한 6평, 7평 이런 상가는 참 임대 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가는 부동산이나 딱 낼 수 있지, 기본적으로 한 10평 정도씩은 돼야 이게 임대차가 굉장히 쉽고 어떤 업종도 할 수가 있거든요. 2개만 연결하면 20평이 되니까. 네, 근데 알겠습니다. 6평짜리 이런 거는 20평 만들려면 4개를 연결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미세하게 분할된 6평짜리 상가, 이런 걸 제가 쪽상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상가를 다 같이 들었었는데 이게 쪽상가에 들어갑니까? 예, 쪽상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면이 4.2m인데도 전면이 4.2m인데 그게 쪽상가에 들어가겠습니까? 전면은 조금 뭐 3m, 헬리오시티보다는 한 50cm 정도 넓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여전히 이거는 6평짜리 상가는 임대차 내기가 6평이라는 게 전용을 말씀하십니까? 전용입니다. 전용으로. 전용 6평짜리 상가. 왜 전용이 6평입니까? 전용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3평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네. 상가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평균 평수가 6평에서 7평 사이가 되거든요. 그분은 본인의 면적이 6평입니다. 아니 그게 이제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앉아주시죠. 네.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앉으세요. 네. 자,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내가 수능 점수가 지방대까지 갈 수 없는 점수인데 옆집이 고등학교 3학년이 점수가 높아서 서울대 가니까 나도 점수를 올려줘서 서울대 가끔 해달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다. 아니 태생이 3평, 4평인데 7평, 8평이 몇십 년을 가졌는데 그 사람하고 동등하게 평시를 유지하달라. 그리고 투자는 1억 하는 사람하고 몇십 년을 5억을 투자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입받았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3평을 받는데 토지면은 2번이 밀리고 3번이 밀리면은 119명이 오갈 데가 없어요. 5선 상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앉으시죠. 법대로 원칙대로 예, 예. 계약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구획을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한 라인이 12평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6평을 갖고 한 사람이 5평을 가지만 한 평이 남지 않습니까? 이해하시죠? 그럼 한 평이 남는 가운데 맹지를 누구한테 세를 줍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쪽이나 저쪽한테 15% 범위내에서 10%는 조합원 가격, 5%는 조합원 가격 곱하기 120%에서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합법적인 거 아닙니까? 잠시만요. 제가 설명하는 도중에 그 쪽상가를 설명을 하다가 약간 그 설명 방향이 다른 데로 같은 것 같아가지고요.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잠깐 얘기를 잡자면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조합원을 상대로 분양하는 상가가 아니었더라면 만약에 제가 시행사 정말 제가 신축을 하는 백화점 주인이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상가 구획을 10평, 20평 그래서 대형 매장이 들어올 수 있게 구획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 상가를 재건축을 할 때 가장 우선은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면적을 가지고 190%를 가는 걸로 출발을 했습니다. 1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9평을 분양을 받을 수 있고요. 5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평을 분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없다면 지금 우리 조합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구획하기가 편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관계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상가는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하지만 전용 면적 12.3평을 해당되는 분은 한 상가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진행하시면 어떻겠습니까? 1평,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좀 끝나고 질문은 같이 받겠습니다. 네. 네. 속상가에 대해서 지금 그 이해를 좀 하시는 분도 있고 잘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거기서 부원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쪽상가 나중에 하세요. 지금 진행하고. 쪽상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진행을 해요. 사회자가 뭐예요? 잠시만요. 예. 네, 분양을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말씀입니다. 그것을 임대하고 뭐 하는 조합원님, 유리한 제기 들어보세요. 저 말씀을 좀 자유롭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의견이 아까 끝나고 다 질문을 받기로 했죠. 좀 하시는 것보다는.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이러시는 말씀은 적은 면적을 가진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한데 왜 크게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이 사업은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쪽상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알겠습니다, 조합원님. 네. 적은 면적을 조합원님, 반영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조합은 분양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받겠다라고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만하시죠, 조합원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가 지상 2층과 3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특이점으로는 똑같습니다. 내용은 2층과 3층에는 1층과 같은 대형 면적을 가진 조합원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니트를 형성을 하게 되면 이러한 면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동선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면적도 나온 거고요. 여기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출입문이 3m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3m 20, 3m 20. 물론 두 개를 나누면 4.5m가 됩니다. 세 개로 구획해서 그렇고요. 다음은 5호선 지하 1층입니다. 5호선 지하 1층은 상가 기본 유니트로는 2열 중 일부는 4.2m 와 9.7m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2열. 여기는 4.2m, 4.1m 기둥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둥을 했을 때 폭이 8.4m 이 부분을 양분하게 되면 8.6m를 양분하게 되면은 전용이 10.66 분양평 수가 25평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동일하게 구획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하 1층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농협의 분양 면적 841평과 GS 분양 면적 833평이라는 대형 면적을 가진 조합원이 양 측면을 부분을 차지할 예정입니다. 두 군데가 대형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면적은 약간 대동소이합니다. 9호선 지하 9호선 1층입니다. 1층도 똑같이 기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1m에 8.3m 하면 10평이 나오고요. 6.3m인 4.1m 하게 되면 7.53평이 나옵니다. 또한 이 부분 또한 적은 면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기본 유니트는 형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각 상가, 호선 상가의 층별 구획 방법 및 설명을 드렸으며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전체적으로 가로 기둥과 기둥과의 간격은 대부분 8.2m 정도이고 세로 폭이 기둥 간격은 12.3m와 8.2m 정도입니다. 5호선 1층과 2층, 3층의 복도의 폭은 이 폭이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복도를 분할하는 폭은 약 2.6m가 됩니다. 저희 이 복도보다 더 넓습니다. 충분히 내정하는
손님들이 충분히 왕복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희가 시뮬레이션까지 해보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기본적인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유인물로 안내해드렸던 그 신축상가 면적 구획 및 정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다 읽고 세부적인 항목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둔촌아파트 상가조합원의 신축상가 동호수의 면적 지정은 조합관리처분 변경계획 제6조 신축 건물의 평형 및 동호수 배정 기준 중 상가의 배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상가 영업의 쾌적한 면적, 동선 및 ND 등을 고려하여 구획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아래의 원칙을 별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획 과정의 면적 증가와 정산 방법입니다. 신축 상가에 구획된 개별 호수 지정 과정에서 개인별 무상 지분 면적 대비 구획 면적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면적 증가분 중 무상 지분율 면적 대비 10%까지는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하고 그 이상의 증가 면적은 조합원 분양가의 12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단 총 증가 면적은 개인별 무상 지분율 면적 대비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 조합원 분양가함은 각 조합원이 선택한 호실의 종후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조합원은 신축 상가에 구획된 호실을 지정 시 본 면적 대비 상기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호실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가 조합원이 구획된 호실을 지정하였으나 본인의 무상 지분 면적에 부족하여 잔여 면적으로 타 호실을 추가 배정받고자 하나 추가 선택한 호실의 면적이 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되어 불가할 경우 동잔여 면적은 현금으로 정산하며 이 경우 조합원 분양가의 120%로 적용해서 정산이 됩니다. 세 번째, 상가 조합원이 신축 상가의 호실에 본인의 무상 지분율 면적을 지정한 시 선순위 조합원은 후순위 조합원의 상가 영업 특성을 고려하여 구획된 상가를 지정함에 있어 상가 기둥과 기둥을 양분하여 한 구획을 기준으로 세로로 지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전면부만 선택하여 배정받은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네 번째, 상가 조합원이 상기 1항에 의거 구획된 호실을 지정하였으나 무상 면적에 부족할 경우 인접 호실 배정이 불가할 경우에 한해 최소 단위 호실을 추가 배정받는 것은 예외로 인정한다. 단 1항의 단서 조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항을 적용한다. 다섯 번째, 상가 활성화에 필요한 테넌트 유치 및 국민은행, 농협, GS 등 상대적으로 면적이 큰 상가에 대해서는 동점포와 선순위 상가 조합원 위치 및 면적 지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가위원회가 일부 면적과 호실에 대해서는 선지정할 수 있다. 상가조합원은 신축상가 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조합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신축상가 배정 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신축상가의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 또는 위원회가 이미 배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일곱 번째, 상가조합원이 모든 동호수 배정 완료 후 자녀분에 대해 추가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되 해당 호실의 분양 가격은 상가위원회가 피해자가 협의하여 정한 가격으로 한다. 추가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7가지가 관리처분 나와 있는 대원칙 이외에 그때 거기에 나와 있던 부분을 약간 세분화해서 저희가 봤습니다. 이 부분 말고도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더 많은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들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안을 찾아낼 겁니다. 하나씩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 구획 과정의 면적 증가와 정산 방법입니다. 예시 1번입니다. 1층 상가 조합원 기준 분양 면적 10평을 가지고 계신 조합원이 187%의 무상 지분을 받게 되면 18.7평입니다. 조합원 최대 분양 가능 면적 18.7평 곱하기 15% 하게 되면 이분은 21.5평까지 신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정산을 저희들이 방법을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18.7평
21.5평, 2개의 평수가 생겼습니다. 21평이기 때문에 20평은 배정이 가능합니다. 20평짜리 상가가 있으면. 두 번째, 25평은 이 범위에도 오가되고요. 이 범위는 턱도기 때문에 처음 25평은 배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분이 이렇게 배정하거나 다른 데 배정돼 10.17평과 9.86평이 있으면 2개 호실을 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조합원이 20평을 배정받을 경우 추가 면적 1.3평은 10% 범위 내에 내이며 이 경우 조합원 분양가, 종후 감정평가를 적용하여 정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시 두 번째입니다. 2층 상가 조합원 기존 분양 면적 20평입니다. 해당 상가 조합원의 무상 지분율이 188%이면 37.6%입니다. 기본 권리가요. 최대 분양 15%, 증가금액 15% 하게 되면 43.24평까지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번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37.6평에 가능한 38평 배정 가능합니다. 42평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정 가능합니다. 45평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배정이 불가합니다. 28.5평과 18.17평 또 이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2개의 호실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배정받고자 한다면. 또한 정산 방법도 맞습니다. 추가 면적 0.4평은 10%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조합 분양가를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해당 조합원이 42평을 배정받을 경우 추가 면적 4.4평 중 10% 범위에 해당되는 3.76평은 조합원 분양가, 종후재산 감정평가로 적용하고 10%를 초과한 0.64평은 120% 조합원 분양가에 120%를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는? 네. 다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지하 1층 및 지상 3층도 동일한 정산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거는 한 예를 들었지 전체적으로 전층 구획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할 겁니다. 일부 상가 구획의 여건상 외의 방법을 별도로 논의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 289명이 이 범위에 다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떤 정산 방법이 있고 그분이 더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15%에 자꾸 제가 이제 15% 얘기를 했으니까요. 15%에 대해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된 15%의 개념은 다시 한번 정리하여 보고자 합니다. 상기에 나와 있듯이 구획 과정에서 면적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 조건하에 15%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반드시 15%를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면적을 지정받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발생됐을 때 이분이 18.7평 여기에 정말 18.7평이 있으면 이 구역이 내가 15%를 받지 않더라도 위치하고 면적이 맞으면 굳이 이 항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또한 이해되셨죠? 예. 그 부분이 정확히 이해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를 반드시 준다. 이 1순위자라고 하면 10평을 신청할 수 있는 1순위자는 딱 10평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제일 먼저 찍으니까. 아니요. 11.5평을 찍을 수 있나요? 1순위자도? 네, 그거 잘 이해를 잘 정확하게. 네.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11평을 10평이면 11.5평을 선택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내가 여기에 10평짜리가 정말 내가 가고 싶은 평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 굳이 돈을 내면서까지 11.5평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 예. 15%라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상 지분 면적 부족 시 잔여 면적 정산 방법입니다. 1층 상가 조합원 기준 분양 면적 15.4평, 해당 무상 면적을 하게 되면 187%를 적용하게 되면 28.8평이 될 것 같습니다. 15%를 적용하게 되면 33.1평입니다. 해당 조합원 분양 가능 최대 면적은 33.1평이나 최대 면적입니다. 33.1평이나 상가 구획상 28.4평을 배정받고 최대 분양 가능 면적의 차이, 즉 잔여 면적 4.7평으로 최소 단위인 9.8평을 배정받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정산하는 경우 황금 면적 0.4평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가 120%를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내가 11평을 가지고 있는데 10평짜리 면적을 택하게 되면 남는 1평, 반대로 11.5평, 2.5평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가는 영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면적이 있어야 상가를 2개를 분양받을 수 있겠죠.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을 삭감을 시킨다면 그거는 거기에 맞게 정산, 현금으로 정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두 번째, 선순위 배정 호실이 두 번째 요와 같이 같다면 해당 조합원이 노란 점선에 3개 호실을 신청할 경우 29.7평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상 면적은 0.9평을 초과한 10% 범위에 해당되고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하여 정산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필요에 의해서 면적에 이렇게 분할을 해놓지만 물론 분양이 1순위 같은 경우는 많은 구역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지만 순위가 가면 갈수록 조합원님들이 여기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남되고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남으면서 본의 아니게 남아있는 면적이 딱 지정이 돼버립니다. 그 부분을 선택할 건지 말 건지는 또 본인이 택해야 되고요. 세 번째 항입니다. 저희가 상가 조합원의 호실 지정 시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1층 상가 조합원 기준 분양 면적 10평, 10평입니다. 해당 상가 조합원 무상 분양 면적 18.7평, 187%를 적용했을 때 하게 되면 15%를 적용하게 되면 21.5평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두 개가 20평입니다. 이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20평이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20평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면부 10평, 10평 같은 20평이지만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다른 조합원의 서로의 배려 차원에서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일반 조합원이나 다른 조합원이 분양을 꺼리하고 누구나 다음 순서가 여기를 가길 기대했는데 여기를 못 가게 된다면 계속 밀리면서 뒤에 있는 순위들은 본의 아닌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 조합원 간에 배려를 해서 이렇게 20평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렇게 20평을 선택해야 된다고 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30평을 가정해 봤습니다. 30평은 다릅니다. 20평을 선택하고도 또 10평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게 시작했으면 이렇게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 요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는 힘들다는 겁니다. 이렇게는. 네. 자기가 선택을 했으면 바로 인접을 해서 선택을 해야지 여기 선택하고 여기가 좋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분리해서 선택을 한다면 다른 조합원과 배려와 배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로 배정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무상 면적 부족 시 최소 단위 호실 추가 배정입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면적이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합원 분양 가능 최대 면적은 38.71평입니다.
A점포 28.58평을 선택을 받고 남은 면적 10.13평에 대해서는 인접 호실이 선순위 배정되어 이미 다른 조합원님들이 이렇게 배정을 마무리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택이 불가하기 때문에 인접하지 않고 선택이 가능한 B나 C 추가 배정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하고 좀 달랐죠? 내용이. 여기에는 이 부분 이렇게 선택을 못하게 배정을 못하게 했고요. 이렇게 배정을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는 이미 인접의 선택을 마무리 지어버렸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거고요. D도 남아있지만 이 부분도 남아있지만 면적이 초과되기 때문에 15% 이상이기 때문에 D 구역은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 또한 이해되셨죠? 네. 한 번만 더 설명 좀 어렵네요. 어렵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럼 같이. 해당 조합원 분양 가능 최대 면적은 이렇게 해서 38.12평이 나왔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기본 면적이 원래 33.66평이었는데 38.71평이면 최대 면적까지 수용했을 때 A점포가 이게 28.58평입니다. 먼저 여기를 배정했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면적이 10.13평입니다. 다른 데 선택을 할 수 있죠. 이미 인접호실이 다 배정이 끝나버렸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 인접하지 않은 타 부분까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 부분도 남았지만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15% 이상이기 때문에 요란석 D선은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렸던 거는 여기하고 약간 상충되기 때문에 설명드렸던 거고요. 옆에가 누가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차이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한 일부 면적과 호실선 지정입니다. 상가 활성화에 필요한 테넌트 유치 및 국민은행, 농협, GS 등 상대적으로 면적이 큰 상가에 대해서는 동점포의 선순위 상가 조합원이 유치 및 면적 지정에 막대한 지장을 처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가위원회가 일부 면적과 호실에 대해서는 선 지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 설명하는 도중에 국민은행, GS, 농협 반복을 했습니다. 1층에 저희가 지상 1층에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꾸준히 상가위원회하고 저희가 국민은행을 접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은 권리순위가 22입니다. 총 무상 지분 권리 면적이 585평입니다. 전용으로는 약 247평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324억입니다. 국민은행은, 이건 국민은행 주장입니다. 국민은행은 기존 종합상가 영업 시 상가 위치로 지금의 신축상가 위치를 지정한다면 아마 한산중학교 방향의 코너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국민은행이 기존에 본인들 주장으로 요 위치를 우리한테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영업을 했고 우리가 면적도 가장 크고 감정평가 금액도 가장 많다라고 국민은행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리처분 총회를 통하여 별도의 우선순위, 평당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 상가의 원활한 지정 위해서는 국민은행 동호수 선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님들의 협조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국민은행이라고 여기에 마크를 해놨습니다. 이 면적이 약 전용으로 하면 250평 정도 됩니다. 국민은행이 22입니다만 22번까지 순서를 기다려서 동호수를 지정하게 된다면 국민은행이 그 면적 250평
501평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해버리면 국민의힘이 모양새가 이상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순위는 22이지만 큰 사람을 먼저 해결하게 되면 나머지 분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더 편해지고, 두 번째로 상가를 구성하는데 MD를 구성하고 상가를 전체 구성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관리처분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조합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지하 1층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GS마트입니다. 지하 1층에 있는 농협의 분양면적은 841평입니다. 그리고 GS는 834평입니다. 두 군데 저희가 수많은 접촉을 했지만 두 군데 같이 붙여서 영업을 하진 않습니다. 또 1층에 지하 1층에 대해서는 지상 1층과는 달리 면적에 대한 여유가 있습니다. 지상 1층은 조합원님들이 40% 이상이 지상 1층입니다. 지하 1층은 그러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군데 마트를, 대형 마트를 이렇게 구도를 잡아도 우리 조합원님들이 상가의 중심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거, 아파트 들어오는 출입.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구도로 잡아야만 전체적으로 상가도 모양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 대해서는 마트나 GS나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이 또한 우리 조합원님들이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테넌트 부분입니다. 우리 제 앞 단계에서 MD 전문업체에서 상가가 활성화되려면 테넌트 부분이 반드시 유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게 복합인 서점이 된다든지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상가를 많이 돌아다 보니까 요즘에 상가에 대해서는 먹거리더라고요. 푸드코트에 먹거리가 많으면 먹으러 와서 쇼핑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이 푸드코트, 이 면적을 상가위원회하고 PM사가 협의해서 지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 조합원님들의 배려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합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지만 신축상가 배정 절차는 임의 배정입니다. 상가조합원은 신축상가 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조합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신축상가 배정 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신축상가에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 또는 위원회가 임의 배정하도록 하고 배정 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불이익은 해당 조합원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아파트 조합원이 5,000명이지만 동호수 추천 간단합니다. 한국감정원에 조합원 동호수 명단 넣어주고 그분들이 신청한 호실 넣으면 평형 넣으면 20분 만에 나옵니다. 20분 만에. 그렇지만 우리 상가 조합원은 권리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한 분이 동호수 추천할 때 오지 않으면 2번이 선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시간 지연, 2번에 대한 권리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때 불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임의 배정을 진행할 겁니다.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스스로 포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호수가 지정이 되어 있지만 계약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동호수 지정 받고도 현금 청산자로 분류가 됩니다. 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7번째입니다. 상가조합원 동호수 배정 완료 후 우선권 및 분양 가격입니다. 상가조합원이 모든 동호수 배정 완료 후 자녀분에 대해 추가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권을 분양하되 해당 호실의 분양 가격은 상가위원회와 피임사가 협의하여 정한 가격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분양에 우선하여 상가조합원이 추가로 상가 분양을 희망하고 경합이 없을 경우 가능하며 분양 가격은 상가위원회 피임사가 내정가 일반 분양가를 선정하며 해당 조합원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하고자 합니다. 상가는 조합원한테 분양하나 일반 분양자한테 분양하나 별 차이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일단 우선이고요. 1번이고요. 두 번째, 내가 사고자 하나 다른 조합원하고 경합이 생기거나 그 조합원이 먼저 선 지정한 지정은 되지 않겠지만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아니면 면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조합원들하고 협의할 수 있고 상가 인원도 당연히 조합원이 우선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상 뭐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대원칙은 우리 조합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읽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시행 원칙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순조롭게 동호수를 지정하고 구획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289개의 변수를 다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하고 중앙상무위원회를 통해서 내놓은 결과입니다. 자, 일단 설명이 끝났고요.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